안녕하세요. 열마담 북살롱. 오늘은 동학개미들의 스승, 주린이들의 멘토라고 하죠. 여의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투자업계의 아이돌이라고도 해요. 박세익 전무님께서 투자의 본질이라는 따끈따끈한 신간을 내셔서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가요. 저와 박세익 전무님께서 후반부에 질문을 2가지를 드릴 거고요. 이 질문에 댓글이나 채팅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남겨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첨해서 이 전무님께서 친필 사인 또 굉장히 멋지게 해주시는데요. 이 사인이 담겨있는 책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19 위기는 우리가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 기회다라고 해서 유명해지셨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전무님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박세익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전무님께서 지난해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하고 많은 주린이들이 패닉에 빠지고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사야 할 때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코로나19 위기는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학개미들의 스승으로 부상을 하셨는데요. 인기를 좀 체감하시나요? 지나친 인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박세익 전무님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전업주부들, 네. 30, 40대 주부들의 두터운 층이 팬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무님 모신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화이팅 하면서 꼭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채슬리 자문 주식회사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공식 직함은 명함에 대표이사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편하게. 전무로? 네. 작년부터 우리 김열매 연구원님의 친구분들까지 네. 박세익 전무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소통을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전무라는 호칭을 계속 써야 되겠다. 죽을 때도 비석에 그냥 전무 박세익으로. 네. 그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회사를 이번에 새로 설립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5월 말차로 이제 인피니티 투자자문을 퇴사하고요. 저희 고객들하고의 좀 약속도 있고 또 대기 고객분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작년에 찾아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자금을 직접 운용도 해드렸었는데 네.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시장이 이제 너무 과열 현상을 보여서 1월 둘째 주부터 자금을 안 받았었거든요. 안 받으면서 한 3개월, 4개월 만에 400명이 넘는 분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적절한 시점에 운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회사를 차려서 그분들 기존의 고객분들 네. 그리고 대기 고객분들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는데 한 7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문사 신청한 건수가 16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 70번째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허가를 받는 시점은 11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세상사 제 책에도 적혀 있지만 세상사 세용지만 하고 또 늦게 약간 또 오픈을 하는 게 또 그때 상황에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늦어졌다고 해서 네. 마음이 조급하기보다는 그때까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요즘 아직 허가는 못 받았지만 매일 인피니티에 있을 때처럼 아침 7시 반에 와가지고 네. 회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시되 느긋한 마음으로 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기다리시는 또 네. 전무님을 제가 처음 뵌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10년 그렇죠? 네, 이상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 소위 투자를 잘하신다는 분들을 뵈면 여러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좀 밝은 표정이나 온화한 분들을 뵙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 몇 년간은 증시 변동성도 심했고 그렇죠. 우리가 거의 하루하루를 치열한 전사처럼 살다 보니 이게 표정이 점점 굳어간달까요? 근데 전무님은 오늘 제가 오랜만에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게 된 건데 여전히 참 표정이 좋으세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더 팬이 많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또 열맞은 북살롱이니까 제가 투자 얘기도 투자 얘기지만 또 책 얘기도 하겠지만 좀 개인적인 이 팬들을 위한 질문을 좀 제가 드려보고 싶어요. 네, 투자 얘기보다 그런 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무님께서는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는지, 네, 어떻게 하다가 이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학창 시절 얘기하니까 가슴이 좀 답답해져요. 아, 왜요? 네. 학창 시절 특히나 고등학교 때나 제가 이제 삼형제 중에 둘째거든요. 삼형제 중에 둘째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지 않았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고2 때부터 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가 조금 박세익의 암흑기. 아, 네. 형과 동생한테 좀 끼셨나요? 네. 중간에 끼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3년 내내 반장을 했었어요. 반장을 했었지만 공부 안 하는 반장. 인기 제일 많은 반장이네요. 네. 선생님들이 3학년 일반 반장은 도대체 왜 저래? 예, 좀 그런 거였기 때문에 후회가 되게 많아요. 아, 예, 제일 기억하기 싫은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좀 착실하게 좀 못 지냈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였군요.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네. 샌프란시스코로 어학연수를 가서 거기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 작은 할머니께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너 얼굴이 돌아왔다 하실 정도로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어학연수를 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삐딱한 박세익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네, 긍정 에너지가 느껴져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항상 참 감사한 일도 많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삐뚤어져 있어 가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변했었는데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거 우리 또 약간 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네. 부산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쵸. 무뚝뚝하고 눈이 마주치면 와. 와 아시네. 네. 와. 뭐. 뭐 이거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눈이 마주치면 와 하려다 보면 상대가 하이로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와 하려다가 하이 하면서 그게 우리가 컬처럴 샥이라 하잖아요. 저한테는 엄청난 컬처럴 샥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무슨 버스인가 전철 같은 걸 타기 위해서였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유럽 배낭여행을 또 갔었어요. 네. 1990년도 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혼자서 또 무모하게 막 한 달 내내 배낭여행을 다녔었는데 그때 기차역이었었네요. 기차역에서 이 허리 벨트에 있는 여권을 꺼내다가 네. 동전이 한 50개가 쫘르륵 떨어진 거예요. 네. 얼마나 창피해요. 또 이거 주워 담아야 되는데 그런데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막 줍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저건 내 건데 뭐 이러고 있는데 네. 막 줬더니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앞뒤로 약속이나 한 듯이 진짜. 그것도 저한테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내가 도와줄까 말까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네. 도와주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지리산 여행 간다 이러면 절대 안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유럽 배낭 여행은 갔다 와라 그러셨어요. 어. 그래서 혼자 배낭여행을 30일 다니면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 해 이제 어학연수도 용기를 내서 가게 되고 그 어학연수의 한 10개월이 이제 제 인생은 부정의 에너지에서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긍정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전무님을 보면 뭔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비단 그런 여행을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살면서 한 단편이었을 것 같고 부모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네. 우리 김열매 연구원의 친구분들 네. 많이 보고 계실 거니까 네, 네. 이제 엄마 아빠 입장으로서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게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해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면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저희 지금 우리 애들한테 하는 원칙이기도 해요. 우리 애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뭔가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그 중요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했었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축구 클럽에 넣어줬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너 제정신이냐? 아니 고2 때 어떻게 축구 지금 클럽을 넣냐? 그쵸.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미 좀 들어가지 않아요? 네. 해야 되는데 좀 늦었죠. 네. 좀 늦었었는데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조기 축구를 이제 같이 다니면서 아들이 이제 레슨도 받고 하면서 이제 축구에 완전히 이제 메시처럼 돼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니 그 우리 동양인의 그 몸으로는 그게 힘들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들이 그런 게요. 메시가 키가 170, 169 이래 나오거든요. 네. 그 유명한 네이마르가 175, 박지성 선수가 아마 177 그런 식인데 박지성 선수가 또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축구가 이게 피지컬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 생각 잘못했네. 그럼 한번 해봐. 해서 이제 축구를 전폭적으로 밀어줬었고 그런 부분이 아들이 지금도 되게 고마워하고 지금도 아들이 이번에도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네. 이제 전공을 가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갔으면 한데 아들은 이제 수학을 선택을 했어요. 네. 수학을 더 해보고 싶다. 전무님은 어느 쪽을 원하셨어요? 경제학을 원했죠. 네. 경제학을 원했는데 아들은 이제 수학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부모가 1980년대에는 우리가 수출 중심이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사들이 잘 나갔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또 증권 랠리 때문에 맞습니다. 전부 다 또 증권사 취직하는 게 좋았고 근데 지나고 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기준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이쪽으로 해볼래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자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자식한테 그럼 자녀분들한테 투자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나요? 누구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줘라, 누구는 경제관념을 일찍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투자 교육 얘기는 요 얘기를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하셨듯이 저희 애들한테도 내가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도 이제 사춘기를 겪어봤잖아요. 한 달 전에 의사 그 어머님이 우리 고객이신데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손에 놨다는 거죠. 네. 공부를 놔버렸다는 거죠. 얘기 들어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이제 연대 의대로 나오셔가지고 네. 의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욕심은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가기를 원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서울대 의대 가려고 하시다가 연대 의대 가신 건데 서울대 의대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연대 의대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부모는 항상 나보다 좀 뛰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들이. 네. 그리고 부모가 못한 걸 아들이나 딸이 해주기를 원해요.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애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죠?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애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아니 못했는데 왜 애들한테 그걸 그래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들이. 네.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해서 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애들은 가장 원하는 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가장 첫 맞아요. 번째 욕구예요.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를 맞추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아예 하면서 포기, 네.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죠. 아 우리 애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공부를 안 해서 애들이 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해서 못하는 거야. 나는 안 해서 못하는 거야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러면서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가 잘못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무조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은 날 믿어준다. 네. 이 마음을 우리 애들한테 갖게 하는 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거든요. 전무님께서 그런 사랑을 어떻게 보면 받고 자라신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 경제교육 부분은 오늘도 어떤 분이 아들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네. 아들이 거기도 보면 부모님은 의사가 아닌데 아들은 이제 의대 예과로 지금 돼 있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잘 왔다. 저는 뭐 저희 찾아오는 분들한테 다 애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아, 네. 네. 초등학교 한 5학년 이상이면 데리고 오셔도 돼요. 5학년 이상만 돼도 와서 애들은 아직까지는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기억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 어릴 때 공모주 청약 하시는 거. 아, 공모주 청약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예전에는 줄 서서 하신 거 아니세요? 네. 줄 서서 했어야 되고 같이 줄 서셨어요? 예전에도 몇 주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 계속 이번에 그 공모주가 어떻게 되고 그게 사실 공부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아파트 분양 한번 넣어보라 이런 네. 얘기 하셨어요. 주식만 하신 것도 아니시고 부동산도 예. 같이 하셨군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월급쟁이 월급으로는 집 사기 힘드는 거였고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아파트는 분양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셨던 것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지. 네, 공모주 청약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또 하나 더 공모주를 했다가 제대로 못 파셨잖아요. 네. 못 파신 기업 저는 기억나요. 호남석유라고 있었어요. 네, 네. 롯데케미칼로 지금 밖에 있죠. 그걸 못 파셔가지고 3만 원이 다시 5천 원 가더라고요. 그 5천 원 갔다가 나중에 다시 뭐 6만 원, 7만 원 가는데 걸린 시간이 한 5년 걸렸어요. 사이클 기업이 원래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지나고 보면 아는 건데 네. 그 90년도 초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재테크와 관련된 걸 우리가 돈 얘기할 때는 애들은 좀 옆에 가 있어. 네. 가 아니라 부부끼리 돈 얘기하실 때 반드시 애들 부르셔야 돼요.
그러셔가지고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하셔야 돼요. 네. 오늘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홍보를 애초에 교육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마침 이 책을 또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벤트로 채팅창이나 아니면 댓글로 저희가 내는 문제에 답을 해주시는 분들께 박세익 전무님의 신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목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문제는 전무님께서 내주실 거고 한 문제는 제가 중간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화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이제 배우신 게 있으시니까 자녀에게도 이렇게 기억들이 있으니까 계속 해주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지도 해주실 수 있으시고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시켜주실 수 있으신 것 같고요. 책 사이사이에 어머님께서 쓰신 서예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서예가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부터 서예를 취미로 하셨어요. 취미로 하신 것 치고는 너무 명필이시더라고요. 네, 취미로 하셨는데 이제 40년 하셨으니까 네. 뭐든지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 그죠?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 프로로 하시는 분들만큼은 못 되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기 뭐 송파구나 이런 데서 뭐 행사 있으시면 그 집 가운 써주기 네. 이런 거 봉사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책에 들어가 있는 저희 어머니 작품은 그는 저희 어머니가 전문적인 서예 뭐 작가로서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힘들 때 어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했던 글들을 이제 올려놨는데 그 글들이 투자를 하면서 메마를 수 있는 제 영혼과 우리가 돈에 대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주식을 투자하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생각으로 24시간을 보내다 보면 영혼이 타락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영혼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집 현관부터 TV 바로 옆에 안방에 곳곳에 이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막 붙여놓은 거죠. 한석봉처럼 뭐 이렇게 좀 그 어릴 때 어머니께서 집에서 이렇게 쓰시는 걸 계속 보면서 자라셨나요? 지금도 어머니가 보면 하루 종일 그 뭐 식사 준비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면 글 계속 쓰고 계십니다. 전무님께서 뭔가 항상 이렇게 증시가 어떻게 요동을 치든 어떻게 보면 탐욕과 공포의 시장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적인 시장인데 차분한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공을 쌓으실 수 있었던 그 탄탄한 기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온 가풍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가훈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가훈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착할 선자에 올레자에 보배 보자라고요. 네. 저희 집 딱 현관 오른쪽에 걸려 있어요. 착한 것이 이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정말 착한 것이 이기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좀 미련하게 사는 사람 같고 굉장히 영악하게 사는 사람이 돈 버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머니가 써주신 가운을 보면서도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이게 주식시장이요. 이게 뭐 장기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정말 선한 사람만 이길 수 있는 시장인가. 네. 뭐 비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살면 악당이 이기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진짜 이거는 뭐 조금 더 꾸며내는 게 없이 왜 경험적으로 네.
착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로버트 엑슬러드라는 교수가 네. 협력의 진화라는 어.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고 그 책을 보고 와, 이런 원리로 착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구나라는 걸 과학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 책에도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 있잖아요. 그쵸. 그 죄수의 딜레마에서 같은 동업자인데 이 잡혔어요, 죄수가. 근데 서로 소통만 되면 되는데 소통을 못하게 딱 각방으로 해놓고 자백해라. 자백하면 너는 무죄. 자백 저쪽이 안 하면 너가 자백을 안 했는데 쟤가 자백을 하면 너 혼자 10년 독방이야. 네. 이게 되는 거죠. 네. 그걸로 이제 꼬시잖아요. 그러면 꼬시면 이제 죄수는 배신을 때리고 자백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쵸.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잡혀갔다 해봐요. 네. 자백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자백을 안 하면 자백을 둘 다 안 하면 그냥 1년만 서로 살고 그렇죠. 나오게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로버트 엑슬러드 교수가 그 부분에서 책에서도 나오지만 실험을 해봤더니 자백을 안 하고 배신을 때리는 사람에게는 배신으로 사회가 응징한다. 응징한다는 거죠. 네. 네, 그게 대응의 원칙이 우리가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에 적혀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법칙이 우리 세상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배신을 때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쟤는 저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협력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만났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나한테 항상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나는 저 사람을 뽑아야지. 그런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협력을 하게 되고 이 협력이 이루어지면요. 이 좋은 사람이 또 소개해 주잖아요. 네. 무슨 비즈니스가 있으면 이 사람하고 한번 해봐 하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고 여기서 나의 이익을 취하면서 배신을 때린 사람은 계속 도태되게 되죠. 그 부분을 그 협력의 진화라는 책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너무 와닿는 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무형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약간 불편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라던가 말씀하신 신뢰 이런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어쩌면 유형자산, 무형자산보다 더 계산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인간으로서의 자산, 신뢰자산 같은 거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네. 워런 버핏이 예전에 코카콜라를 많이 샀었다는 걸 알잖아요. 네. 코카콜라를 약간 가치주 개념으로 많이 사서 결국은 큰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애플을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애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보면 애플은 비싼 주식인데 아니 워런 버핏이 왜 애플을 샀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5년 전에 많이 했어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투자의 원칙이 바뀌셨는가? 네. 그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였었는데 저는 애플을 사신 거를 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과 그 기업에 대한 신뢰 네. 그걸 워런 버핏이 높이 평가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카콜라랑 애플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강력한 고객의 이 제품에 대한 로열티예요. 그렇죠. 로열티, 충성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객과 제품과 그 기업의 신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3,000포인트까지 왔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신뢰라는 게 구축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무형의 자산이죠. 그렇죠. 80년대만 하더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아 메이드 인 코리아 믿을 수 있어? 메이드 인 재팬. 웬만하면 메이드 인 재팬사. 그렇죠. 그런 거였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메이드 인 재팬을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메이드 인 절머니 다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때문에 우리나라의 PBR이 얼마든지 좀 올라갈 수 있는 네. 그 바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어떤 주식을 살 때도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로열티,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네. 이게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기업의 CEO에 대한 아. 경영진에 대한 신뢰.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책에 살짝 넣어놨는데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네. 그 기업의 오너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철학이 중요한데 거기서 나쁜 철학, 나쁜 선입관 그래서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해놨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면서 네. 40년이 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1975년인가 6년도에 설립됐으니까요. 그 45년이 된 그 기업의 CEO는 딱 3명이었어요. 네.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 그리고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나델라. 네. 근데 엄청나죠. 이 위대한 기업에 인도에서 대학까지 나온 그렇죠.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을 네. CEO로 앉힌다는 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스리랑카 출신, 인도 출신, 태국 출신, 베트남 출신 CEO를 과연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그것도 최고 회장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돼 있는가? 저는 아직 안 돼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CEO의 자질 또 그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B2C 기업이면 그 커스터머 입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그런 크레딧과 그런 로열티가 중요한데 B2B 기업이라든지 네. 뭐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CEO를 평가해요. 100% 저는 CEO 만나보고 CEO 평가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한 3시간 설명 듣거든요. 네. 딱 끝나고 저희 예전에 한 2005년도에 제가 하나투신 주식 팀장일 때 저희 이제 상사 팀장님이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딱 끝나고 네. 3시간 반에 미팅이 끝나고 네. 어떻게 봤냐.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요. 그 팀장님도 경제학과 나왔고 저는 경영학과 나왔고 아니 우리가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듣는들 네. 우리가 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냐고. 기술을 알 수가 알 수가 없죠. 없잖아요. 성공 여부는 더 알 수가 없고요. 네, 수지성 네. 세포 어쩌고 하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약 항암제 개발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3시간 반 동안 저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3시간 반 동안 머릿속에 그 생각만 했다고. 네. 믿을 수 있는 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투자 결과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만나보고 제가 이제 어떻게 판단하기 힘든 그런 B2B 기업인 경우에는 만나보고 저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그거 판단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이 주식 투자라고 하면 아직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사실 안 좋은 기업들도 많았었고 좋은 기업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CEO의 잘못이나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로 이 주가가 폭락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런 아픔을 많이 겪으신 과거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거버넌스는 옛날보다 좋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네, 포인트인 건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제 또 원칙이 하나 있어요. 네. 저는 나이가 40 이하에 우리 회사에 와 있는 뭐 인턴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축구할 때도 보면 20, 30대들하고 축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저희 아들 친구들하고도 많이 하고 오, 대단하신데요. 네. 아들 친구들하고 같이 뛰세요? 네. 오, 네.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버릇없이 보이거나 예의가 없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다 용서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네. 40이 넘었는데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안 좋게 봅니다. 아, 네, 안 좋게 보고 예의 바르게 하겠습니다. 40 넘으셨어요? 이제? 아, 네, 넘었습니다. 넘으셨어요? 네. 몰랐어요. 네, 어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불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불혹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 40 넘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아, 그쵸. 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나이가 4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나이 40이 될 때까지 인격이 갖춰지지 못했으면 저는 계속 안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나보고 다음에는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네.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이 그 전에 뭐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라든지 뭐 거래처를 배신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반복된다고 봐요. 네. 그 처음에 이제 벤처 기업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뭘 잘 몰라서 공시 위반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는 할 수 네. 있는데 근데 상장된 지 벌써 뭐 5년 10년 된 기업이 똑같은 그런 걸 반복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철학 자체가 아주 나쁜 철학을 경영진이나 아니면 그 밑에 가신들이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기업도 과감하게 배제시켜요. 네. 네. 설사 그 기업이 뭐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안 먹으면 되지. 네. 결국은 그쵸. 또 어떤 잘못된 행위로서 실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을 바라볼 때도 과거의 이력을 봐요. 한 10년치 뉴스를 쫙 보면서 그런 배신의 그런 주주들을 배신하고 그런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 쭉 기사를 봅니다. 저는. 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런 원칙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순서는 제가 좀 바꿔서 책이랑 무관하게 좀 여쭤봤는데요. 전무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또 하세요. 근데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가난해진다. 네. 그래서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원인, 자꾸 우리 그렇죠. 노동의 가치를 갉아먹는다 말씀하시는데 과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날강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진짜 날강도 시스템 수준인가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더 과격한 단어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날강도예요. 아, 네, 네. 날강도고 그 우리의 이 소중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년, 20년 열심히 일해서 벌어놨더니 그걸 갖다가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놨더니 그게 이제 반토막이 되고 3분의 1 토막이 돼버리잖아요. 가치가 그렇게 가치가. 돼버리는 거죠. 돈은 그대로 쌓여 있는데. 그 가치를 그런데 누가 가져갔냐면요. 네. 누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시스템 부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부자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돈의 가치가 3분의 1 떨어졌다면 집값이 3배가 올랐다는 부분이 수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버스비가 15원이었거든요. 15원. 네, 저 10원, 어릴 때 50원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네. 10원, 15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버스비가 1,350원 정도 하면 버스 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 택시비가 그렇게 올랐다고 해서 택시기사님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물가잖아요. 그럼 뭐 물가는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 물건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훨씬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물건이 더 많아졌는데 왜 물가는 올라가지?
그거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비즈니스 사이클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돈을 그냥 3배, 4배, 5배, 10배, 100배, 1000배를 찍어버리니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누가 찍었죠? 네, 중앙은행이 찍었죠. 중앙은행이 찍었죠. 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예전에 심해졌죠. 2008년에 한번 심해지고 그 이후에 수차례 유럽 위기 겪으면서 심해지고 코로나 이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심해졌죠. 네.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서 분하죠, 사실. 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날강조 시스템을 모르고 사는 착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냥 착실하게 일해서 은행에 계속 예금을 해서 내가 30년, 40년 열심히 일했더니 아니 열심히 일했더니 집값이 또 한 30, 40배 올라버리고 그죠? 내가 30년 전에 일했을 때의 내 자산 수준하고 30년 지났을 때 자산 수준하고 내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무산자로서 그냥 열심히 일만 했으면 나는 30년 전에 그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고 분해서 이제 보다가 작년에 주가가 폭락을 했길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주식 사시라고. 우리나라의 우량 주식은 과거에 이제 뭐 일제시대 때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막 이 고려청자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거 갖다가 막 사셨듯이 그게 뭐 투자 목적으로 사신 게 아니라 빼앗기니까 사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안 뺏기려고. 기업을 빼앗기지 말자.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지분은 60% 가까이 뭐 외국인 지분율 보면 32%지만 네. 우량 기업의 지분율은 거의 60%라고 보시면 돼요. 그 60%의 지분은 외국인이 들고 있다 보니까 기업은 성장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하고 독일을 추월하면서 이 훌륭한 그런 참 위대한 기업들이 탄생하는데 보니까 주인이 외국인이에요. 네. 일은 우리가 다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노동자로서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 현대 들어가고 싶어요. SK 들어가고 싶어요. 네. 가서 노동자로 일하는 거예요. 은행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은행, KB은행 들어가고 싶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다 60% 이상이에요. 네. 예, 그런 현실이 너무나 이제 마음에 안타까워 있다가 그렇게 우량 자산이 외국인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놀라가지고 우리 주식을 팔아주길래 그리고 또 보면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 월급쟁이 저 같은 뭐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동산을 한 방에 살 수 있는 자금이 없으시다 보니까 주식부터 사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제 사례를 옛날에 작년에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월급쟁이로서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걸 집값이 더블된 걸 어떻게 따라잡을까 해서 주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따라잡았다고. 그런 이제 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해치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을 사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잖아요. 네. 제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한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증권회사에 다닌다고 하고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야, 뭐 사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월급쟁이들이 되게 주식을 열심히 하네? 라는 걸 그때도 느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해봐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딴 거 해. 이렇게 이제 제가 별로 주식을 권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니면 펀드나 가입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코로나 이후,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한 2015, 16년 요때에도 위기가 뭔가 한번 반복될 때마다 이게 엄청나게 자산이 계속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노동으로 열심히 사는 거는 더 이상 그것만 권할 수가 없구나 해서 주식을 이제는 물어보면 그래도 좀 얘기는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작년에 전무님 말씀처럼 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아마 전무님께서 저보다 훨씬 많은 연락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작년 이때만 해도 제가 무슨 얘기도 많이 들었냐면요.
열매야 내가 좀 주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음. 내 1년 동안 얼마 벌었는 줄 알아? 이게 이제 약간 어깨에 힘도 들어오고 네. 막 신이 난 거예요. 주식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솔직히 좀 조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또 잘하고 있다는데 또 굳이 또 나쁜 얘기,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해주기가 또 힘들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해주세요? 나 좀 주식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두 해주시나요? 가지로 얘기해 주잖아요. 네. 내가 주식에 규제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상투라고요. 아,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27년 동안 주식하면서 야 이제 내가 찍은 주식 딱딱 사면 다 올라가니까 네. 그냥 공부 별로 안 하고 차트 보고만 사도 딱딱 올라가니까 그런 장이 이제 대중들이 참여하면서 저같이 공부 안 하고 주식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막차죠, 보면. 그래서 제 투자 노트에 그렇게 적어놨죠. 내가 주식에 규제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가 항상 상투다. 그래서 그분 친구분한테 이제 그렇게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작년에는 빚내서라도 주식 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제가 절대 빚내지 말고 오히려 현금을 30% 하라고. 우리 같이 이 업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설사 내가 괜히 저 사람 잘하고 있는데 뭐 괜히 찬물 끼얹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그 작년 5월 달에 왜 우리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하고 그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해야 되고 액션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오면 제가 어떤 방송에 나왔었던 얘기를 하겠다고. 네. 그래서 올해 1월 둘째 주에 저희 자금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드린 거고요. 제가 작년에 뭐 테슬라를 거의 불을 질렀던 처음에 사람이었지만 150불에서 얘기한 건데 1조 달러 갈 거라고 150불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단기간에 6, 7개월 만에 그게 뭐 700불 갔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그 욕을 들어먹을 각오하고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3분의 1 팔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기 과열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방송의 절반은 이제 댓글이 안 좋죠. 갖고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아졌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객한테도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지금이라도 쫓아 사야 되냐, 뭐 900불 갔다가 뭐 800불, 700불 할 때도 아니요, 500불대에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500불대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세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올해 내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3,200 이상에서는 언제든지 주가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비중을 계속 좀 줄이고 한 70% 유지한 상황에서 그리고 떨어지면 오히려 3,100 얼마 전에 지난주에 3,100 깨지니까 또 난리였었잖아요. 네, 그쵸. 그때서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박사모님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라고 했는데 못 팔았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3,060인데 이미 빠졌는데. 3,060 가고 2,950 가면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비워놓으라고 한 건데 그래서 아무 액션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많은 분들이 틀렸을 때 그죠? 이 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릴까 봐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받지만은 저보다는 많이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우리 같은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은 좀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무리 전무님을 팬으로서 열심히 전무님 어느 방송에 나오시나 테슬라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식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열심히 따라다니는 팬이라고 하더라도 본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매번 전무님한테 전화해서 저 지금 팔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옆에 멘토가 있어야 돼요. 네. 저희는 솔직히 저희 고객들, 찾아온 고객들 보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3억 이상만 받다 보니까, 한 5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한테 4억만 맡기고 1억은 따로 하시라고 해요. 왜 따로 해요? 이렇게 따로 하라고 하니까, 네. 저희의 이제 5억 기준이 저희한테는 수익이 훨씬 더 좋죠. 그쵸. 4억보다는. 네. 근데 1억은 한번 따로 해보세요. 왜냐면 앞으로 평생 우리가 평균 수명이 한 50년 뒤에는 105세, 110세, 115세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3, 40년은 주식을 더 하셔야 되는데 뭔가 알고 하면 좋잖아요. 알고. 그렇죠. 알고 하면 좋은데 실력이 늘려면 내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냐면 아니 프로를 모셨어요. 고덕호 프로님이나 임진환 프로님을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필드에서 쳐보면 우리가 옆에서 이제 따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 해봐야 되는데 18홀 내내 그 프로님하고 같이 18홀 라운딩 돌았어요. 그 다음 실력이 늘었을 것 같아요. 구경만 했겠죠. 네, 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걸 하면서도 따라 해보라고 하면서 제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작년 11월 초 같이 삼성전자 막 6만 5천 원 돌파할 때 막 저희가 살 때 그 저희한테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 왜 6만 전자인데 왜 6만 5천 원에 사고 있냐고 막. 이 가격에 사도 되냐고. 네. 그래서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그렇게 이럴 때 사고 또 이럴 때는 왜 팔지? 저희가 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따라 해보라는 말씀을 하고 그 외에도 보면 우리 참 훌륭해 보이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펀드들 있잖아요. 그 펀드는 이제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답답함은 있지만 포트폴리오는 3개월마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펀드 명세서가 오면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구나 보면서 그 중에서 골라서 내가 또 좀 사보고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잘하는 어떤 멘토를 한 명 잡아서 따라 해보는 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리딩방 같은데 그런 데는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워낙에 유튜브에서 저희도 이게 유튜브에 나가고 퀄리티 자체는 영상의 퀄리티 자체는 리딩방이나 일반 유튜브나 저희 같은 채널이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라는 이름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돼 있는 그렇죠. 정식 애널리스트인데 사실 사람이 작가면 작가고 애널리스트라는 이름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름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전무님조차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팬들한테 공격받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팬이어도 한 사람을 믿는 거는 한 사람을 추종하고 다니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정확한 얘기예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저?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 오시는 상당 고객들한테 분산을 하라는 거죠. 네. 저희 같은 회사에다가 몰빵 맡기는 것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게 스마트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네. 그렇게. 혹시 그러면 나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도 너무 전문님께 빠져 계신 분들이 이분들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너무 팬이 많으시니까 나도 인간이고 실패한 그렇죠. 경험이 있다. 네. 아주 크게 실패한 적도 있다. 실패 경험이 책에도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나오죠. 네. 옵션을 하셨다. 이런 네. 내용도 식당도 하셨다고도 나오는데요. 네. 실패 경험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실패 경험 얘기하려면 여기 가슴이 아파요. 아, 왜냐면 그 정도로 좀 뼈아픈 실패니까요. 그 식당만 하더라도 저는 저희 동네나 보면 식당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부지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실업률이 되게 낮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그 자영업자 비중이 왜 그렇게 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회사에서 잘려도 뭔가 계속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치킨집을 하든 아니면 식당을 하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식당이 공급이
초과 상태예요. 그쵸. 네,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 식당이 경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올리기 힘들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만 가봐도 식당이 그죠? 드문 있는데 식당만 해도 굉장히 좀 자산가처럼 보이고,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식당을 하는 사람보다는 식당이 2년마다 망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네. 들어갔다가 철거했다가 하면서 그쵸.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식당을 하자고 해서 했다가 역시나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의도에서 번 돈으로 식당에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갖다 줘서 결국은 2014년에 그 식당 문 닫을 때 한 2억,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억 8,800 날렸거든요. 어머. 그러면 2014년도에 그때 이제 하우스 푸어 때문에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정확하게 3배 올랐거든요. 그죠? 네. 한 6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8억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면 한 9억 날린 거예요. 얼마나 정말 뼈 아프겠어요. 엄청나죠. 네, 네. 엄청난 뼈 아픈 실패지만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사 세용심하고 네. 실패가 주는 교훈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리고 항상 제가 좀 긍정적으로 늘 해석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식당에 7년 동안 있었던 이제 주방장들이나 홀에 있었던 네, 그런 분들한테 월급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절대 이제 기부 안 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이미 엄청난 돈을 사회에 기부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으로 근데 지금도 뭐 계속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실패하신 경험도 말씀해 주시면서 책에서 또 파트 5에서 다루신 부분이 투자자의 마음가짐, 슬럼프를 네. 극복하는 3가지 방법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요즘 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특별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요즘 이제 투자로도 실패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많으실 건데, 제가 요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도 우리 연합인포에서 처음 질문을 했던 거라서 제가 책에 넣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우리 35만 이상 이제 조회수가 나왔던 그 방송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죠.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냐고. 그때 거기 대답은, 제가 이제 옛날에 선물 옵션 매매를 많이 할 때는 3번, 4번 연속으로 잘 될 때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하루 딱 틀리면 마음이, 저도 이제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네. 오늘 터진 걸 내일 반드시 만회해야지, 딱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 들어가면 오늘 왜 터졌겠어요? 오늘 시장을 잘못 봤으니까 터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늘 시장을 잘못 봤는데 내일 시장을 잘 볼 확률은 낮아요. 네. 오늘 틀렸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무조건 쉬어요. 그게 이제 원칙으로 바뀌었었는데, 그 원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승부욕 때문에 오늘 터진 거 내일 만회해야지 하다 보면 그 다음 날도 터져요. 네. 그러면서 투자가 약간 이제 도박처럼 바뀌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도박장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의 마음의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요. 본전 회복. 여기서 내가 본전만 회복하면 잘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게 도박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져. 그러면서 계속 물고 하면서 이제 다 날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식하다가 만약에 1억 하다가 이제 2천만 원, 1천만 원 남게 되면 마지막 1천만 원 가지고 뭐 하게 되죠? 잡주 사게 되죠. 한 방에 회복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더더욱이나 안 좋은 주식을 사면서, 그게 이제 카지노에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바카라로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80배짜리, 120배짜리 숫자 맞추는 거 있잖아요. 네. 맞추기도 힘든 거. 거기에서 이제 다 틀리고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때 제가 무조건 내 실패의 흐름을 끊으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거기 이제 세 가지로 해놨던 거죠. 네. 항상 지금 잘 된 게 잘 된 게 아니고 음. 지금 못 된 게 못 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나고 보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80년대 말에 이제 그때 한창 증권사 직원이 넘버원 사익감 됐을 때 그때 증권사 가셨던 분들이 90년, 91년 반대매매, 깡통매매 나올 때 때려 죽일 놈으로 바뀌는 거죠. 네. 친척도 다 깨먹는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는 일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할 때 보면 항상 세상 사는 세웅지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실패의 경험을, 그죠?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쵸? 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적은 돈으로 처음에 작년에 이렇게 돈을 번 부분에 있어서 주린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적은 돈으로 돈 벌었다가 결국은 보면 주식시장이 딱 꺾이기 전에 보면 잔뜩 들고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책에서 제가 약간 주식의 변동성이라는 속성, 네. 그 본질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넣은 이유가, 이 책을 처음에 적을 때는 어떻게 하면 공격의 방법을 많이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주식을 아. 싸게, 또 큰 기업들의 공격의 방법을 목차를 쫙 적었다가 이게 시간이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하면서 아니구나, 지금은 심리 리스크 변화가 좀 생기셨군요. 네, 시장 리스크 변화.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책 내용이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 느껴져요. 이게 앞부분에는 약간 그 코로나 상황과 빗대어서 일부에서는, 1장에서는 얼마 이상 갑자기 급락하면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공격 방법들이 기술이 되다가 저는 뒤로 갈수록 좀 더 제 성향에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나 본업이 투자가 아닌, 그렇죠? 본업이 보통 자기 생계로 자영업을 하시든 월급쟁이를 하고 계시든 투자에 100% 시간을 못 쓰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사실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뒤로 갈수록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 네. 해주신 것 그래서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못 버셔도 괜찮아요. 음, 못 버셔도, 제가 그동안에 20년 전에 옵션 투자해가지고 그때 당시로 보면 1년 연봉 날린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식당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날린 거 보면 꽤 큰 금액이에요. 꽤 큰 금액인데 그 실패로부터 제가 내린 교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잘 모르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마라라는 소중한 경험을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식당 투자와 같은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어요. 많았지만 이거는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패스. 그래서 더 큰 이제 손실이 있었던 걸 방지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내가 삼성전자를 너무 9만 원에 고점에 샀어. 좋은 경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쵸. 좋은 경험을 하신 거고,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위대한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위대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예, 좋은 경험으로 만드시면 돼요. 좋은 교훈으로. 거기에 이제 원칙도 나는 어떨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원칙만 제대로 수립하시면 이번에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부를 훨씬 더 키우는 그런 좋은 교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의께서는 굉장히 이제 밸런스가 좋은 대표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한 번 대박의 수익을 냈다가 대박이 나서 은퇴를 빨리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대박을 냈다가 또 쪽박을 차기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장시간 살아남으시고 또 이제는 대중들한테 인기도 이렇게 얻으신 게 삶의 밸런스가 좋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삶을 위한,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살기 위한 투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요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투자의 밸런스랑 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밸런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투자의 밸런스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처럼 주가가 변동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코로나 위기에 주가가 말도 아닌 가격에 대박연 세일을 했던 거예요. 그쵸. 그 기회를 이제 잡아서 돈을 확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변동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언제 또 작년처럼 또 박살 날지 몰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는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재산의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식은 그러면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의 밸런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라는 변동성과 미국의 나스닥, 다우, S&P 500이라는 변동성을 생각해 보면 성질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네, 그쵸. 왜 성질이 다를까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고 3억 3천만 명 대상으로 장사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마존, 애플 등등. 그렇게 글로벌한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항공모함 같잖아요. 항공모함을 갖고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또 미국 정부랑 FRB가 그렇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지켜주니까 저는 국내 기업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네, 확 벌고, 또 국내 기업은 시급 미만이면 세금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금도 없는 국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항공모함 같은 어마어마한 또 위대한 기업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미국 주식을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미국 주식을 모아가면 또 금융 위기가 같은 상황이 오면 어쨌든 달러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국의 주식이 한 30% 빠져도 원달러 환율이 또 한 20% 올라가서 실제로 보면 환산을 해보면 별로 손해가 안 가 있어요. 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밸런스랑 국내 주식의 밸런스는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지고 박살이 났을 때는 국내 주식을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경기는 변동성이- 빠르게 회복할 거니까. 네. 우리만큼 빨리 회복한 그렇죠. 나라가 없죠, 또. 네. 네. 우리는 그만큼 빨리 네. 회복하는 나라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벌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가가 올라오면 환율이 작년에 129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5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환율도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환율이 좋아졌을 때 미국 주식으로 조금씩 갈아타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20대가 부동산이 7, 주식이 3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부동산은 네, 자본이 많이 수요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대에서는 어떻게든 주식으로 열심히 이제 벌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0대 중반, 30대 후반, 40대로 가면서 이제 모이는 시드머니도 크고, 한 번 벌면 한 1억으로 투자했다가 한 2, 3억이 되기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조금씩 이제 하면서 그 밸런스를 50대 됐을 때 밸런스가 저는 집, 그 다음에 주식의 7대 3 정도, 부동산 7 또는 부동산 8, 주식 3, 2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7대 3이라고 봤을 때 주식의 비중은 이렇게 경기가 박살나고 딱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는 국내 주식 거의 30 다 해도 돼요. 네. 7대 3에서 30에서 거의 뭐 100% 다 해서 벌면 세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벌고 계속 이제 미국 주식을 모아가서 미국 주식이 전체 3에서 2, 국내 주식 1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밸런스인데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궁금하죠? 기대되는데요. 네. 삶의 밸런스는 그 책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경제적 자유는 누가 만들어주냐면요. 누가 만들어주죠? 내 주변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내 주변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내가 상대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먼저 줘야 상대도 나한테 악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나한테 보답을 하는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한테 잘해요.
네. 인맥 관리가 중요하고 그 인맥 관리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게 인맥 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도 보면 제가 채용할 때 저희 직원들이 대학을 어디 나왔고 어디 지역 사람이고 그런 거 전혀 안 봐요. 그냥 그리고 레퍼런스 책도 하잖아요. 네. 레퍼런스 책도 안 해요 저는. 그럼 그냥 뭘 제가 보시는 거죠? 네. 만나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는 제 느낌을 그냥 믿어요. 이번에 우리가 체슬리 설립할 때 네.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레퍼런스 책을 해보자고. 네.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얘기했죠. 누가 나한테 너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니?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가 이렇구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 책까지도 안 합니다. 원칙은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입관 없이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만나는데 저에 대해서 선입관을 오해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슬프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선입관 없이 일단 사람에 대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인맥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네? 갑자기 마법 같은 얘기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에 투자자의 마음 자세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백세일기의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제가 네. 해놨잖아요. 네. 김영석 교수님이 올 1월 1일 날 칼럼에 제가 좀 깜짝 놀라는 칼럼을 읽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분 얘기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소름 돋는 얘기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한테 어떤 권력을 주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한테 돈 20억, 30억에 갑자기 로또 네. 재물이 당첨이 오면. 되고 네. 그 로또 당첨자들이 다 끝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말씀 듣고 제가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투자의 본질에서 이거 작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되고 올해는 어떻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아직까지는 정말 주린이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주린이시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쵸. 안 해본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두려우니까 작년에는 이래야 됩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금융강국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남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논리인가 싶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시장의 분석을 누구보다 저는 시장 분석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자부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그동안의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전무님과 장시간 저희가 계속 대화를 좀 나눴어요. 책 얘기뿐만 아니라 전무님께서 살아오신 얘기, 가족들 얘기, 자녀와 또 부모님 말씀까지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밸런스 있는 삶까지, 투자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무님께서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깜짝 퀴즈 하나 내주시겠어요? 내주신다면. 내드리면 네. 제가 오늘 퀴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필 사인이 있는 전무님의 이 투자의 본질 책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네. 답변은 실시간 채팅창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운 걸로 내드릴게요. 네. 그 책에 보면 저 뒤쪽에 약간 보면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오늘 중간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그 가훈이
뭐지 세 글자입니다. 네, 한자로 세 글자. 네, 한자로 돼 있는 착한 것이 이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의미를 담은 가훈이 뭔지 착한 그걸 것이 퀴즈로 이긴다. 하겠습니다. 아우,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내셨으니까 저는 조금 쉬운 질문 하나 낼게요. 전무님의 이 명저, 따끈따끈한 신간의 제목은 무엇인지 이 두 개의 답변을 같이 달아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 전무님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청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꼭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쉬움이 좀 남으신다면? 투자에 대한 결과보다도 투자에 대한 과정,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결국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됐다는 것보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너무나 아쉽게 이번에는 내가 뭐 좀 잘못했고 했을 수는 있지만 긴 앞으로 투자의 여정,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이번에 돈을 버신 분은 돈을 버신 분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돈을 벌었구나 기록을 해놓으시고 실패하신 분은 실패하신 대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결정을 했을지 또 기록을 해놓으시면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적자생존이라고. 적은 사람만 살아남는다. 네. 네.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은 다 보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이번에 투자에 성공을 하셨던 실패를 하셨던 앞으로 30-40년의 투자의 여정에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마담 북살롱 오늘은 박수익 전무님의 투자의 본질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벤트 박수익 전무님 말씀하신 집안의 가훈 세 글자, 한자어 세 글자와 책의 제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점해서 이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